안녕하세요. 신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역사 2 수업 시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그리고 역사 2를 담당하고 있는 김효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등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도를 다시 나가게 되었죠. 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만나고 굉장히 나름 활기차게 생활을 하고 즐겁게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덧 여러분들 이 교실, 빈 교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고 예, 또 쓸쓸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코로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집 그리고 각자의 위치한 곳에서 수업 잘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6월 말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대한제국 국권에 강탈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내용입니다. 원래 목차를 제가 크게 한 3파트 혹은 4파트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딱 하나, 국권 피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역사 2의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편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핵심 위주로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권 피탈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국권 피탈, 나라의 고유한 권리를 빼앗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이 대한제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일본은 과연 어떻게 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자, 크게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전반전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일본의 어떤 외교 그리고 세 번째는 후반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 세 파트 조금씩 진행을 해감에 따라서 과연 대한제국은 어떻게 이 나라의 권리를 빼앗기는지 알아볼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첫 번째로 러일 전쟁입니다. 이 러일 전쟁, 우리 이전에 청일 전쟁도 한번 살펴봤었죠. 자, 청일 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한 겁니다. 바로 조선을 두고 말이죠. 자,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제국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우리 고종 임금이 명성황후가 암살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었죠. 아관파천이요. 자,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고종을 보호하고 있게 됨에 따라서 러시아는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굉장히 러시아 기분 좋았겠죠? 찡긋. 자, 이렇게 러시아가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와, 이러다가 우리 대한제국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대한제국에 영향력 행사 못하면 어떡하지? 막 굉장히 불안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 러시아, 널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어. 막 이렇게 굉장히 한을 품고 점점 대한제국과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죠. 부셔버리겠어. 부셔버리겠어. 이렇게요. 자, 마침내 일본, 러시아한테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땅덩어리, 그리고 군사력의 차이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일본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한다고? 그럼 러시아가 이기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을 모든 열강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러일 전쟁을 하고 있던 찰나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하나의 조약을 강요합니다. 바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한일의정서입니다. 자, 한일의정서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 야, 대한제국, 야, 우리 전쟁 좀 하게, 야, 너네 땅 좀 쓰게 해주라. 해주라.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어떤 내용이냐? 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죠. 자, 근데 조선, 즉, 대한제국 한반도는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땅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알았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일의정서를 맺게 된 거죠.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한일의정서.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해 대한제국 한반도에 필요한 지역과 시설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러일 전쟁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본한테 조금씩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매우 넓어가지고 유럽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에 일본이 이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러시아와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군사력의 차이가 일본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대한제국과 일본이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이제 승리를 좀 잡았다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에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간섭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그림 보시면요, 이 비행기 아래로 낙하산을 타고 이제 두 명이 내려오죠. 자, 바로 대한제국에 고문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고문, 그리고 외교 고문을 대한제국에 보내면서, 야, 대한제국, 야, 너희 보니까 경제랑 외교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야, 우리가 관리를 보내줄게. 그래서 너희 대한제국의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야, 우리만 믿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문을 파견합니다. 자, 근데 말만 그렇다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대한제국의 정치를 간섭하겠다는 얘기죠. 예,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을 파견하는 내용이고, 이 고문 정치를 통해서 대한제국의 정치를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전반부 내용을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대한제국을 두고 러일 전쟁이 펼쳐졌고요. 자, 그러던 와중에 한일의정서,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까지 맺었었죠. 자, 그렇다면은 일본이 이제 대한제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지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영국에게 손을 뻗칩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 영일 동맹을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일본에게 대한제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자, 그리고 일본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도울 거 있으면 영국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렇다면은 대한제국에 대해서 일본이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가 하나 생긴 거죠. 첫 번째로 영국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굉장히 이름도 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자, 바로 미국과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밀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리에 맺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자, 미국의 전쟁 장관인 테프트 그리고 일본의 장관인 가스라가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자,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맺었고요. 반대로 일본도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필리핀 지배할 거죠? 우리가 그 필리핀 지배하는 거 눈 감아 드릴게요 라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한제국 지배를 보장받는 국가 바로 미국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자, 마침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아무래도 전쟁 결과로 러시아와 조약을 맺게 되겠죠. 자, 이제 러시아는 일본에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제국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지배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전쟁을 서로 끝내는 거를 미국이 중재를 해줬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러일 전쟁을 끝냈다는 이유만으로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그리고 빠르게 한번 일본의 외교적 노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강대국들에게 대한제국의 지배를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그 당시에 강력했던 국가인 영국, 미국, 러시아에게서 말이죠. 자, 이제 더 이상 이 대한제국의 지배,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일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후반전, 일본이 대한제국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쫓아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은 대한제국과 조약을 하나 맺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을사조약입니다. 자, 이 을사조약은 대표적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상실했던, 잃어버리게 됐던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을사조약에 대한 어떤 조약 글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 을사조약을 주도했던 대한제국의 5명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넘겼다라고 해가지고 5명의 적,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을사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합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자, 대한제국이 좀 다른 나라와 어떤 외교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일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대한제국이 아무래도 외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대한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와 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얘기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반 학생들하고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저한테 허락을 받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겠죠. 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통감부라고 하는 부서를 일본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에 통감이라고 하는 관리를 보내서요. 좀 뭐 도와주겠다,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통감이 본격적으로 조선 대한제국의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을사조약은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당한 조약이었던 을사조약. 자, 고종은 이 을사조약을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저 멀리 유럽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 자, 서양 열강들의, 세계 각국 열강들의 어떤 회의를 이제 헤이그에서 하게 됐는데요. 자, 거기에 몰래 오른쪽에 있는 3명의 이제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점점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평화회의에 가서 우리의 사정을 알려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신하들은 헤이그에 갑니다. 하지만 결국 대한제국의 이 모습들은 어필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실패로 끝나게 돼요. 자, 이렇게 헤이그에 밀사, 몰래 신하들을 보냈죠. 자, 이것들을 본 일본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구실 삼아서요. 고종 황제를 강제로 쫓아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을 말이죠. 야, 너네 외교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 고종의 아들인 순종을 일본이 황제로 올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신들의 영향력, 지배력을 대한제국에게 뻗치려고 하는 거죠. 자, 한 나라의 황제를 끌어내릴 만큼 일본은 굉장히 점점 그 영향력이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종 황제를 쫓아낸 일본.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정미년에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을사조약 때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을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통감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통감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대한제국의 정치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주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우리 지난번 광무개혁 때 시위대, 진위대 그 군대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체계화된 대한제국의 군대를 이제 일본이 해산시켜버립니다. 이제 대한제국에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면 막을 군대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죠? 자, 이렇게 한일 신협약까지 오게 된 대한제국. 결국 1909년에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음대로 대한제국은 재판을 하지도 못해요.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또 마음대로 경찰을 뽑아서 이제 대한제국의 혼란을 수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은 병합이 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대한제국의 그 독립을 하고자 했던 노력들은 결국 끝이 나게 되고요.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대한제국이 나라의 권리를 박탈당하면서요, 결국 일제에 소속이 되는 식민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면서도요,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사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공부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했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 또한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또한 선조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암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또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진도로 나가고 있어요. 자,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름대로의 소통을 하면서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러일 전쟁부터 우리 한일 병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따로 제가 이번에는 복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학습지를 좀 보시면서 또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댓글 꼭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유튜브 계정에도 여러분들 이전 영상들이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즐겁게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